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업데이트로 돌아왔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네요. 네, 지금 마지막 업데이트가 지난 4월 24일이었으니까요. 아마 4개월이 훌쩍 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요. 승패 전환점에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많은 시청자분들께서도 여기에 대한 사항을 좀 다뤄달라고 하셔서 제가 좀 준비했는데요. 드디어 우크라이나군이 꽤 체계적인 반격 작전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현재 전황과 러시아군이 또 고전하는 이유,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 여러분과 함께 하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그동안에 전쟁이 많은 변화가 있었죠. 네, 지난 마지막 업데이트 내용이요. 돈바스에서 러시아군과 우크라이나군의 격돌 예상이었습니다. 예상대로 양측은 전면적 충돌이 아닌 포격전을 기반으로 한 국지적 교전을 주로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러시아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드디어 자신들의 장점인 포병 화력을 바탕으로 한 화력전을 전개하면서 동부 전선에서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긴 했습니다. 러시아군은 7월부터 우크라이나 동부에서도 진척이 있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제2의 도시 하르키우 지역 상당 부분을 점령했고요. 하르키우 남부의 핵심 도시인 이지움, 쿠판시크도 점령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대충 이 시점에서 독일의 PZH-2000과 미국의 하이마스가 우크라이나군에 제공되고 그리고 전선에 투입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하이마스 영상에서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겨우 한 줌의 하이마스가 엄청난 활약을 하면서 러시아군을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당황한 러시아는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책을 찾지 못하고 속수무책이었죠. 그리고 8월부터 본격적인 우크라이나군의 반격이 시작됩니다. 그동안 우크라이나군은요, 미국에서 온 PMC 직원들로부터 각종 현대전에 필요한 훈련을 집중적으로 받았습니다. 또한 이 PMC 직원들의 도움을 받아 작성된 우크라이나군의 정교한 반격 작전이 실시가 됐죠. 언론에서는 미국과 영국의 정보부가 워게임 시뮬레이션 결과를 바탕으로 우크라이나군에게 조언을 해주었다고 했는데요. 현재 미군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맡고 있는 곳은 록히드 마틴의 자회사 록히드 마틴 글로벌 트레이닝 앤 로지스틱스하고 록히드 마틴 오퍼레이션스 서포트 인코퍼레이티드입니다. 이 두 개의 자회사가 미군 전체 시뮬레이션 교육을 담당하고 있고 시뮬레이션도 대신 해주고 이런 회사인데, 쉽게 말해서 록히드 마틴의 자회사 겸 이들도 역시 민간 군사 기업입니다. 그런데요, 이 추측컨대 이 회사에서 워게임을 실시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회사들에는 전직 미군 고급 장교들이 직원 및 분석가로 재직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러니까 록히드 마틴 자체가 그냥 단순히 항공기 제조 회사가 아니라 거대한 군산 복합체입니다. 그리고 이 록히드 마틴이 사실 거의 현재 미군 훈련 시장, 그 다음에 항공기 시장, 이런 걸 굉장히 많이 진출해 있어서 이제 더 이상 어떻게 보면 건드릴 수가 없을 정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보잉이 굉장히 많이 처지고 있죠. 이건 여담이고요. 아무튼 빼앗긴 것을 되찾을 만큼 우크라이나군의 실력과 사기 그리고 장비의 수준이 올라간 상태입니다. 심지어 남부에서 위장 공격을 실시하면서 주력을 비밀리에 하르키우 방면으로 이동시켰죠. 그리고 러시아군이 남부로 몰려가자 하르키우 공략을 실시했고, 러시아군도 바보는 아니었기 때문에 동부 지역의 러시아군 보급기지 역할을 했던 이지움에 러시아군은 1만의 병력을 주둔시키면서 나름 대비를 했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군은요, 하르키우 공략과 동시에 러시아와 이지움을 잇는 보급로에 위치한, 여기 여러분 여기 지도 보면 아시겠죠? 쿠피안스크를 기습 점령하면서 이지움의 러시아군은 거의 포위 상태가 됐죠. 결국 러시아는 병력을 재편성한다는 미명하에 이지움에서 신속히 철수했습니다. 사실상 하르키우와 이지움, 쿠판시크를 죄다 내준 거죠. 이렇게 되니까 러시아군은 동북부에서 전략 거점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리고 남부로 향하던 러시아군이요, 우크라이나군 북부 공세에 우왕좌왕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군은 남부 헤르손 지역을 맹공격하죠. 그래서 러시아군 임시 교량과 지휘 통제소 등이 정밀한 하이마스의 공격에 파괴가 됩니다. 러시아군은 헤르손 일부 지역도 우크라이나군에게 내주고 철수를 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우크라이나군의 반격 작전이 성공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러시아군은 지난 우크라이나 전쟁 초전에 의해서 어느 정도 정신을 차렸나 싶었는데 다시 한번 꼴사나운 모습을 보이게 됐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의 역량이 적을 생각한 것보다
상당한데요. 네,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수십 년간 러시아식 체제였던 우크라이나 군대가 갑자기 미군의 교리로 전투를 수행하고 있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이건 마치 유고내전에서의 크로아티아군을 보는 듯한 그런 느낌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은요, 미국 PMC의 훈련과 교리를 믿을 수 없을 만큼 빠른 속도로 흡수했다고 합니다. 나라가 위기에 처했으니 없던 실력도 이제 나오는 거겠죠. 그렇게 생각되는데, 이게 미군 교리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무기 체계가 지금 점점 서방제로 바뀌고 있습니다. 여기 사진 보시면 알겠지만, 심지어 소총의 변화도 일부 감지가 됩니다. 이 사진에 나오는 이 병사는 우크라이나군 특수부대인데요. 미제 M4로 무장하고 있죠. 하지만 무엇보다도 미국을 비롯한 서방의 지원이 결정적이었습니다. 미국은 지난 8월 24일 거의 30억 달러에 달하는 우크라이나군 지원 계획을 발표했죠. 이 패키지엔 지대공 미사일하고 대공 레이더, 그리고 무인 정찰 및 공격용 드론, 그리고 하이마스와 같은 장거리 정밀 타격 무기 체계 등이 대거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하이마스의 본체가 들어오는 거라기보다는 이 하이마스 로켓탄 있죠? 이게 이제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또한 미국은 러시아의 침략 위협이 큰 유럽 국가에 20억 달러를 지원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여기에 포함된 핵심 국가가 바로 폴란드입니다. 덕분에 폴란드가 우리 무기를 수입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죠. 우크라이나가 어떤 방식으로 싸웠길래 네. 이렇게 전황을 뒤집을 수 있었어요? 그렇죠. 이제 이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돈바스 일대의 전투는 포격전 양상이었습니다. 초반에 미국은요, M777 155mm 견인식 곡사포를 제공을 했죠. 그래서 우크라이나군은 이 무기로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었는데, 잘 알려지지 않은 사항이지만 러시아군도 대포병 레이더를 쓰거든요. 그래서 이 M777이 러시아군의 대포병 레이더에 의해서 카운터 어택을 상당히 많이 당했습니다. 따라서 사격 후 즉시 이동이 가능한 자주포가 많이 필요했죠. 그런데요, 우크라이나군이 보유한 자주포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그중 숫자상으로 주력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지금 사진에 보시는 2S1과 2S3 자주포입니다. 근데 이 자주포들은요, 냉전의 산물이에요. 그래서 현대전에서 쓰기에는 함량 미달입니다. 따라서 급히 독일과 네덜란드, 이탈리아로부터 18문의 PZH-2000을 받아서 우크라이나군이 전선에 투입하게 됩니다. 그리고 먼저 독일이 제공한 10대의 PZH-2000이 도착했죠. 이 PZH-2000은요, 실전에서 그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했습니다. 러시아군에게 신속하고 정확한 포격을 한 후 즉시 러시아군 정찰망에 걸리지 않게 숲속으로 이동해서 은폐를 했습니다. 러시아군은 대포병 사격으로 카운터 어택을 실시했지만 번번이 PZH-2000 사냥에 실패했다고 하네요. 하지만요, 이 PZH가 전선에서 굉장히 무리하게 운용이 되면서 차량이 퍼지기 시작합니다. 독일의 시사주간지 슈피겔의 보고에 따르면요, 우크라이나군에 인도된 PZH-2000 중 일부가 오작동해서 긴급히 수리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전선에서 이탈했다고 이런 보도가 나왔어요. 독일 연방군 규정엔 하루 100발의 포탄 발사가 PZH-2000으로서 매우 고강도 임무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하지만 이게 워낙 전선이 다급하다 보니까 우크라이나군은 100발의 포탄을 훨씬 초과한 숫자를 발사했습니다. 그러니까 더욱이 장거리 목표물을 타격하기 위해서 특수 탄약을 굉장히 자주 사용했대요. 그러니까 포탑과 포신 전체에 상당한 무리가 갔고, 이후 투입된 다른 PZH-2000 역시 비슷한 사정으로 수리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할 건 뭐냐, 우리가 K9을 개량하면서 앞으로 이 PZH-2000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겪은 이 교훈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참고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이마스는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말이 필요 없는 전과를 올렸습니다. 사실상 우크라이나군 반격의 핵심이었죠. 무려 러시아군의 주요 거점 표적 400개를 오차 없이 정밀하게 박살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냐, 러시아군의 GPS 제밍에 굉장히 잘 대처했다는 거죠. 이 하이마스의 GMLRS 로켓에 뭘 장착했느냐, 바로 항제밍 필터를 장착하고 일부 소프트웨어를 개선했다는 이런 후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군의 GPS 제밍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정확한 타격을 했다고 하네요. 러시아는 지금까지 6문의 하이마스를 파괴했다고 주장합니다. 특히 지난 7월에 2문의 하이마스를 러시아 공군이 정밀 유도 무기로 파괴하는 영상이 공개되었죠. 근데 영상 분석 전문가들은요, 파괴된 장비가 하이마스란 그 어떤 증거도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당연히 러시아의 주장을 일축했죠.
전체적인 포격전에서 우리가 주목할 점은 뭐냐. 러시아군이 하루 평균 6만 발의 각종 포탄과 로켓을 우크라이나 쪽에 발사했습니다. 반면 우크라이나군은요, 그 10분의 1 정도만 러시아군한테 발사할 수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시아군에게 막대한 피해를 줬다는 이야기입니다. 한마디로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제공한 이런 정밀 무기들이 러시아군을 얼마나 괴롭혔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전차는 뭐 없었나요? 네, 전차도 있었습니다. 뭐 이렇게 포병 화력까지 화려하진 않았지만 있긴 했었는데요. 우크라이나는 여전히 T-72 계열의 전차들의 개량형을 폴란드와 체코로부터 공여받아서 사용 중에 있습니다. 주로 숲에 숨어 있다가 러시아군 전차가 참호선을 공격하거나 혹은 참호선을 돌파하면 매복 공격을 하는 방식이었죠. 그런데 T-72 계열 전차들의 이 APF-SD 스탄의 성능이 그저 그랬대요. 그래서 러시아군 T-80 이상의 전차 복합 장갑의 관통에 굉장히 애를 먹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놀라운 게 뭐냐면 차라리 러시아군 전차에 그냥 그 날탄이 아닌 고폭탄을 그냥 쐈대요. 근데 오히려 이 고폭탄을 쏘는 편이 더 효과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러시아군 전차에 부착된 광학 설비들이 있어요. 근데 이 광학 설비들이 굉장히 부실하게 장착된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러시아군 전차가 고폭탄에 명중당하면 이 노출된 광학 장비들이 대부분 못 쓰게 된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 직면하면요, 놀랍게도 러시아군 전차병들은요, 후퇴하는 게 아니라 전차를 버리고 달아나기 바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바닥까지 떨어진 러시아군의 사기를 알 수 있죠. 하지만 우크라이나군도요, 전차 운용을 하면서 적지 않은 피해를 입었다고 하네요. 특히 러시아군 T-80 전차의 포발사 대전차 미사일에 호되게 당했다고 합니다. 9K-11-9 레플렉스 포발사 대전차 미사일, 이게 서방명은 AT-11 스나이퍼인데요. 이 포발사 대전차 미사일은 우크라이나 전차들의 사거리 밖인 4-5km에서 우크라이나 전차를 포착해서 이 미사일로 격파한 예가 상당히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뭐 언론을 보면 맨날 러시아 전차만 격파됐다고 하는데 언론에 노출이 안 돼서 그렇지 우크라이나군도 상당한 그 피해가 있었고요. 폴란드하고 체코로부터 전차를 공여받아서 지금 우크라이나는 그러니까 전쟁 전 수준의 약 70에서 80%의 전차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해요. 만약에 폴란드하고 체코의 전차 공여가 없었다면 아마 우크라이나군 전차 수준도 보유량의 한 절반 이하로 떨어졌을 거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아무튼 돈바스 일대에서의 전투 양상은 이렇게 기갑전보다는 포격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정말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들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네, 지난 8월 19일이었죠. 러시아군의 S-300 지대공 미사일 시스템이 미사일 공격을 받아 파괴되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당연히 뭐 우크라이나군의 공격이었겠죠. 근데 이 잔해를 조사하던 러시아군은요, 이 미사일 잔해가 우크라이나군의 미사일이 아닌 미 공군과 해군이 사용하는 AGM-88 함대 레이더 미사일이라는 것을 알고 대경 실색을 하게 됩니다. 이 AGM-88은요, 항공기에서 발사되는 미사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미사일을 발사하면 레이더 전파를 쫓아가는 거예요, 얘가. 그러니까 적 레이더가 딱 켜져서 레이더 전파가 나오면 그 전파를 쫓아가서 그 레이더를 파괴하는 그런 미사일이에요, 이 AGM-88이. 그렇다면 미국이 우크라이나한테 항공기까지 제공했었을까요? 왜냐하면 지금 이 AGM-88은 미제 미사일이기 때문에 이 미사일을 쏘려면 이제 이 기체하고 그러니까 전투기하고 통합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체계가 완전히 다른 러시아제 항공기에 미제 미사일을 장착한다는 것은요, 좀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요, 미국 기술진이 우크라이나군에게 미그-29의 AGM-88 미사일을 인티그레이션 해줬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 이거죠. 이 냉전이 무너지면서 미국은 제3국을 통해서 미그-29하고 수호-27을 입수했대요. 그래서 이것을 철저히 분석했었는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자 미국의 기술진 일부가 우크라이나에 들어가 AGM-88을 탑재할 수 있도록 우크라이나군 미그-29를 개조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조만간 미그-29의 항전 장비를 미제로 바꿀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뭘 뜻하냐? 지난 FA-50 블록 20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항공기에 미사일을 인티그레이션 하는 작업은요, 매우 어렵고 시간과 돈이 많이 드는 일입니다.
그 중에서도 소프트웨어 통합 작업이 아주 까다로운데요. 물론 완벽하진 않겠지만 미국은 이걸 단시간 내에, 그것도 미국제 항공기와는 성격이 전혀 다른 미그 29의 소프트웨어를 통합해서 인티그레이션을 해냈다는 거예요. 이것은요, 미국이 가지고 있는 무시무시한 소프트웨어 파워를 단적으로 보여준 예입니다. 그러니까 이건요, 마치 이제 삼성페이를 사고폰에 적용시키는 거, 그런 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몇백 배 어려운 작업이에요. 이번 전쟁에서요, 미국제 무기가 상종가를 치고 있습니다. 그 배경에는 미국이 자랑하는 세계 최고의 소프트웨어 파워가 존재한다는 얘기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현대 최첨단 무기는요, 90% 이상이 소프트웨어로 구현됩니다. 이번 전쟁을 계기로 소프트웨어 기술력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한번 해야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소프트웨어 관련 인력을 어떻게 키우고 어떻게 대우해야 할 건지를 진지하게 다시 한번 고민해야 할 겁니다. 혹시 네. 아이폰 케이스에 삼성 카드를 넣은 것 같은 그런 방법을 쓴 건 아닐까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사실 이 AGM88을 완벽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HTS라는 장비가 필요합니다. 즉, 함 타겟팅 시스템이라는 이런 장비가 필요한데, 사실 이 HTS를 쓰는 국가는 미국뿐이 없어요. 함 미사일은 우리 공군에도 배치가 됐어요. 근데 우리한테 HTS는 안 줬어요. 이 HTS가 무슨 역할을 하냐면은 함 미사일을 쐈잖아요. 그럼 적 레이더에서 나온 전파를 쫓아가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가 뭐냐? 적이 레이더를 꺼버리면 그때부터는 추적을 못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멍청이가 돼요. 근데 이 HTS가 있으면 무슨 장점이 있냐면, 초반에 나왔던 전파 있잖아요. 초반에 나왔던 전파의 위치를 기억해요, 이 HTS가. 그래서 적이 레이더를 꺼도 쫓아가서 레이더를 격파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 HTS는 미국이 다른 나라한테 안 줘요. 그렇다면 이번에 AGM88은 어떻게 미그 29에서 발사돼서 러시아군 레이더를 박살냈을까요? 아마 제가 추측한데 미그 29에도 HTS는 장착하지 않았을 거예요. 다만 러시아군의 특성을 조금 파악할 수 있었겠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러시아군은 그래도 러시아군 공군이 이번에 바보짓을 하고는 있지만 그래도 제공권은 자기들이 장악하고 있다는 생각에, 그리고 우크라이나군이 제대로 된 방공망 제한 능력이 없다는 생각하에 아마 항상 레이더를 켜놓고 있었을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러시아의 S-300이나 S-400이 사실 우크라이나군 공군을 꽤 잡았거든요. 그래서 항상 레이더를 켜놓고 있었을 거예요, 안일하게. 이런 특성을 파악한 미국이 아마 소프트웨어하고 이런 걸 조금 어떻게 손봐서 발사할 수 있게, 즉 이 시커가 러시아군의 레이더 전파를 탐지해서 발사할 수 있게 개조를 해줬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성공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이거.